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피부 표면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표피, 에피더미스, 그리고 그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들, 케라티노사이트들이 만들어내는 각질층, 결국에 코니오사이트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하고 리피드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피부 장벽과 그 표피, 이 각질 형성 세포를 UV로부터 보호하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멜라노좀을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에 대해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층, 바로 진피, 더미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화에서 다룬 내용을 돌이켜보면요. 표피 기저층, 바로 여기 요 라인이죠. 여기 울퉁불퉁한 라인. 이 기저층에 있는 세포막에 반교소체, 헤미데스모좀이 있고, 그리고 앵커링 필라멘트, 얘네들이죠. 이 앵커링 필라멘트로 바로 아래에 있는 라미나 루시다를 통과해서 라미나 덴사, 즉 투명판을 통과해서 치밀판에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진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표피와 진피는 그 사이에 있는 라미나, 이 판때기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에 붙어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여기 요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요 라인에 라미나 이 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바로 아래 이쪽 부위, 여기가 바로 더미스, 즉 진피입니다. 이 부위가 울퉁불퉁해서 유두상 진피라고 했었죠. 자, 표피라고 하는 부위, 이쪽은 에피세리얼 티슈, 즉 상피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진피는 커넥티브 티슈, 즉 결합 조직입니다. 둘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우리 동물의 결합 조직은 대부분 ECM, 즉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즉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은 근육, 상피, 신경, 결합 조직, 이렇게 4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머슬 티슈,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너브 티슈, 그리고 에피세리얼 티슈, 상피 조직,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지난번 공부한 표피는요, 에피세리얼 티슈, 즉 상피 조직에 속하는 거고요. 이런 상피 조직이나 뭐 근육, 신경 조직, 얘네들은 해당 조직의 구조가 세포끼리 연결이 되어서 틀을 형성하는 거예요.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합 조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세포끼리 연결되어서 틀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복잡하게 연결된 틀, 그러니까 3차원적인 거미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골격을 짜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 인대, 텐던, 본, 뼈, 그리고 팻 같은, 그러니까 지방 조직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진피, 더미스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진피의 틀, 즉 이 진피의 ECM,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 기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같은 섬유성 단백질, 걔네들이 입체적인 그물을 짜고 있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는 겔 같은 거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 조직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모든 진피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는 이 엄마 같은 세포가 있는 겁니다. 표피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라고 했죠. 그렇다면 진피는 바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가 대표적인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 고아서 먹는 거, 사골국, 아니면 뭐 갈비찜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 뼈 단면 보이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뼈는 무기질하고 유기질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질 쪽, 이쪽인 인, 뭐 칼슘, 그런 애들, 걔네들을 기초로 우리가 보는 그 뼈의 외형, 이 단단한 쪽, 몸통, 이 틀을 만들고 있고, 그 안쪽, 그러니까는 갈비찜 먹을 때 뼈 단면 보이는 그쪽 있잖아요. 걔네들은 구멍 숭숭 나 있죠. 이렇게 구멍 나 있죠. 거기가 바로 유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콜라겐하고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의 유기질도 얘도 진피하고 같이 결합 조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 기질, 본 매트릭스, 그물망 안에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골아세포, 진피 쪽에서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 그랬죠. 그런데 이 뼈에서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골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그 기질, 요 부위를 촘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구성비는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구조가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뼈 기질에서 무기질을 빼고 나머지 유기질 대부분은 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 타입 1이에요. 진피도 콜라겐 타입 1, 얘네들이 대부분이고, 암튼 그게 우리 몸 전체 콜라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진피는 두 층으로 구조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상부에는 유두진피, 유두상진피, 파필러리 레이어 라고 하고요. 이 그림에서 딱 봐도 여기하고 요 부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하고 이만큼하고는 조금 구성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표피랑 울퉁불퉁 서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 2층을 여기를 유두상 진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섬유 성분은 많지 않지만 혈관이나 신경 말단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유두하 진피, 즉 서브 파필러리 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층이 있는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걸 포함해서 3층 구조로 진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아래 이쪽에는 뭔가 좀 치밀해 보이는 여기 바로 이 부위가 가장 두꺼운 망상 진피, 즉 그물망 형태의 진피 레티큘라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위에 여기 요 유두상 진피층에도 섬유세포들이 있지만 그 섬유들이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망상 진피는 두꺼운 섬유 성분들이 치밀하게 꽉 채워진 뭔가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단단한 결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그런 애들을 알아봐야겠죠.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진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단백질 섬유예요. 그런데 이게 열을 가하면은 악교, 그러니까 젤라틴 같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악교 섬유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콜라, 이게 글루라는 뜻이래요. 본드라는 뜻이죠. 접착제라는 의미죠. 얘네들은 건물로 치자면은 철근 골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 공사할 때. 즉, 얘들은 잘 늘어나지도 않고 저항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피부의 단단함을 유지해주는 기본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콜라겐이. 그리고 망상진피, 레티큘라 레이어, 그러니까 진피 하부 쪽에서 더 두꺼운 악효섬유들이 조밀하게 있어서 그거를 콜라겐 번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부를 딱 잡아가지고 쭉쭉 늘렸을 때 쩍쩍 잘 늘어난다. 그러면은 콜라겐 다발, 이 콜라겐 번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의 분자는 섬유 아세포, 그러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의 ER, 엔도세리엄 레티큘럼, 그러니까 조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틱 파이버나 다른 진피층을 구성하는 애들 모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성인 기준으로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은 타입 1, 얘가 80%고 그리고 타입 3, 얘가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대충 보면은 타입 1은 뼈랑 피부, 그리고 타입 2는 카틸리지, 그러니까 연골, 관절 연골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타입 3는 커넥티브 티슈, 각종 결합 조직. 그리고 타입 4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기점막. 그리고 타입 5는 헤어, 모발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요. 이 진피라고 하는 거는 결합 조직이라서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이 피부를 구성하는 타입 3가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타입 1이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요. 이 콜라겐 타입 1은 진피나 인대, 혈관, 뼈, 내부 장기, 소장, 대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구성하는 섬유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곱창 드시죠? 대창이나. 그럴 때 그 콜라겐 부위, 거기가 바로 콜라겐 타입 1이에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지간해서 끊어지지는 않는 그런 단단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배 터지게 과식을 해도 배가 뻥 하고 터지지는 않죠. 바로 그 소화기관의 벽을 콜라겐 섬유가 꽉 잡아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피부에 갑작스러운 팽창이 빵 일어나거나 다른 약물에 의해서 콜라겐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없어진다면은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튼살, 그러니까 스트레치 마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콜라겐 타입 2.
얘는 연골에 있는 건데 여기서 GAG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다당류 사슬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그러니까 하이알루론산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타입 3, 얘가 망상형 레티큘러 레이어, 그 그물형 섬유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4, 얘는 비섬유형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세포막에서 기저막, 그러니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표피 기저층과 투명판의 그 접합 부위, 그 부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부위를 구성하는 콜라겐이고요. 타입 5는 세포 표면이나 머리카락 그리고 태반을 구성하는 콜라겐입니다. 이 정도로 타입을 분류해서 보았고요. 다음에는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 안에서의 콜라겐 합성 과정은 이 그림에서처럼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서도 나왔었는데 아미노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피부과 할 때는. 그 중에서 글라이신, 요 노란 땡구리 옆에 프롤린이라고 이 초록색 땡구리, 이 아미노산이 붙고,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이거는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프롤린이 수산화된 그 아미노산이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세 개의 아미노산이 기본적으로 결합한 요게 선을 만들어요. 그거를 알파 체인이라 그러거든요. 이 만들어지고 그 알파 체인이 또 세 개가 서로 꼬여요. 꼬이면서 콜라겐 모레큘, 콜라겐 분자를 형성하면서 여기까지가 콜라겐 발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알라닌, 뭐 그리고 라이신과 같은 뭐 다른 아미노산들도 사실 여기에 작용을 많이 해요. 이건 아주 단순한 과정, 그러니까 다 쳐내고선 그냥 핵심만 남겨놓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분자는 분자 간의 끝부분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분자 끝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분자 측면끼리 크로스 링킹 되는 특징이 있어서요. 아미노산 구조와 함께 콜라겐이 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뭔가 저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그 상처 회복, 우리 피부 상처 회복이나 흉터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콜라겐 분자가 또 조립되어서 콜라겐 원섬유, 콜라겐 피브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고, 또 얘네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다발이 되어서 비로소 콜라겐 파이버,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아주 무서운 그림 하나 볼게요. 절대 답답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볼게요. 이게 여기에 있는 얘가 이상하게 생긴 얘가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 아세포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 세포 내에서 어떻게 콜라겐이 합성되는지를 단계별로 위치에 따라서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이 누클레우스 핵에서 각각의 알파체인, 그 아미노산 3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죠. 그 알파체인의 mRNA가 포메이션 된다, 형성된다. 그리고 여기 RER, 이게 조면소 포체거든요. 여기서 프로콜라겐 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프롤리라고 라이실의 하이드록실레이션, 수산화 과정인데요. 이때 이 과정에서 비타민C 의존, 즉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프로콜라겐 분자가 트리플 나선형, 트리플 헬릭스 형태로 이렇게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베지클, 그러니까 이동하는 땡구리, 이동 땡구리를 타고 프로콜라겐이 골지 복합체로 드디어 이제야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 골지체에서 패키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뿅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는 겁니다. 이 세포 밖에서는 프로콜라겐의 말단이 프로콜라겐 펩티데이즈라는 가위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나가고 콜라겐 모레큘, 콜라겐 분자들이 나중에 콜라겐 피브릴로 어그리게이팅, 모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가 다쳤어요. 그리고 진피가 손상됐어요. 막 피 철철 나요. 염증 생기고 그 직후부터 진피의 상처 회복, 즉 콜라겐이 재생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배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상처는 깨끗하게 아무는데 어떤 상처는 흉터가 남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죠?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운드 힐링, 상처 치유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피나요, 아파요, 그 다음에 염증 생겨요, 그 다음에 프롤리퍼러티브, 뭔가가 증식하죠. 뭐가 증식해요? 여기 주변 조직이 증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재건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꼭 겪게 되는 그런 상처 치유 과정이죠.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좀 볼게요. 먼저 이 인플라메터리 염증기 인플라메터리 페이즈를 보면은 염증기는 말 그대로 벌어진 피부 틈새로 들어온 세균들 걔네들에 대해서 면역계가 대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군인들이 가가지고 세균들 무찌르는 거예요. 상처 발생 직후부터 2, 3일 정도까지 걸리고요. 혈관 찢어진 거 혈소판이 보수공사하고 그 주변부로 면역계 군인들이 막 몰려드는 과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호중구고 뭐 대식세포 같은 애들 포식작용을 하는 애들이 오는 거죠. 고름이 생겼다면 호중구가 적과 싸운 다음에 죽은 시체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면역학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프롤리퍼러티브 페이즈, 그러니까 증식기에서는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들이 새로 생산되는 그런 시기라고, 공급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때는 그래뉴레이션 티슈, 그러니까 유가 조직이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먼저 자리를 메꿔줘요. 자리를 채워줘요. 신생 미세혈관들이 여기를 꽉 채우면서, 여기 벌어진 데를 꽉 채우면서 상처 밖으로 걔네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때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는 일단 빨리 조직의 틀을 잡아주는 타입3 콜라겐, 그러니까 결합 조직 구성하는 거라 그랬죠. 그 타입3 콜라겐을 만들어서 그물망을 짜서 세포의 기지를 만들어줘요. ECM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표피는 바로 리에피세리얼리제이션, 즉 상피 재형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Lessons from Epithelialization: The Reason Behind Moist Wound Environment라고 하는 아티클에 의하면요. 이 열린 상처, 이 주변의 표피에서는 이 각질 형성 세포들이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슬라이딩 가설 또는 롤링 가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슬라이딩이든 롤링이든 아무튼 주변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내려와서 쓸려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서 상처로 열린 부위의 바닥을 먼저 이렇게 깔아준다는 거예요. 즉 기저층이 먼저 이 열린 상처 위를 덮어준다는 거죠. 그 위에 상피세포, 즉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 및 분화 기전이 작동해서 이렇게 표피 벌어진 곳이 재건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요, 상처로 인해서 표피, 그러니까 표피는 상피 조직이잖아요. 그 상피 조직이 날아갔을 때 결합 조직인 진피층 상부에서 표피층이 요렇게 그 위로 차곡차곡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열린 상처 옆에 있는 애들이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들이 롤링이든 슬라이딩이든 이쪽으로 쓱 와서 덮어준 다음에 거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벽을 구성해 준다는 거죠. 이 아티클에서는 이때 건조하게 되면은 파인 흉터가 발생하니까 공기 차단을 꼭 해주고 습윤한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중요한 게 그거죠. 웹드레싱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파이브로플라지아, 즉 섬유 증식기 단계가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거죠. 건물 벽에 빵꾸가 났으니까 일단 모낭, 땀샘과 같은 피부 부속기 같은 인테리어 그런 거 디테일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벽부터 다시 메꾸자, 그런 개념입니다. 즉 섬유 조직 먼저 만들어서, 진피층의 섬유 조직 먼저 만들어서 상처를 메워주기 위한 과정으로 얘를 이해하면 됩니다. 진피층에 콜라겐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뉴레이션 티슈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리모델링 단계죠. 흉터 발생 여부를 따질 때 리모델링 단계, 얘가 제일 중요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경계가 딱 그어진 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일단 출혈은 멈추고 위에 상피 재형성도 일어나고 그 아래에서는 꽤 오랫동안 재건되는 바로 그 리모델링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모델링 단계 초기에는요, 피브린, 그러니까 섬유소, 그리고 피브로넥틴, 섬유결합소 같은 단백질들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생산하는 GAG, 아까 얘기했었죠?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그리고 PG,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리고 시스테인과 같은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기질, 즉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은 조금 더 강한 콜라겐으로 대체됩니다. 초기에 형성된 유가 조직에는 콜라겐 타입 3가 약 30%까지 콜라겐 타입 3가
차지하는데 치유가 완성되면서 안정되면은 얘네들이 콜라겐 타입 1으로 전환되어서, 그러니까 대체되어서 타입 3가 이게 10%까지 감소합니다. 근데 만약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콜라겐 타입 3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정확한 내용인지는 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켈로이드하고 비유성 반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상처가 발생한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진피층의 콜라겐 생산은 보통 상처 발생 후 4에서 5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부위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고 당연히 상처 부위에서의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개수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걔네들이 각각이 만들어내는 콜라겐 생산의 증가에 따라서 리모델링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때 콜라겐 섬유를 더 많이 더 두껍게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해당 조직은 더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즉 피부 위로 뿔뚝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를 하이퍼트로픽 스카, 즉 비유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얘는 처음에는 부풀어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위축은 돼요. 물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켈로이드 흉터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켈로이드 피부를 가졌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환자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거나 쉽게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튀어나온 흉터는 그냥 어떤 상처가 발생했을 때 그 회복 과정에서 과잉된 콜라겐 합성 때문에 발생한 이 하이퍼트로픽 스카 비유성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요 이쁜 아이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한 다음에 남은 엄마들의 산모들의 하복부 흉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비유성 반응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시카케어죠. 이게 뭐예요?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수분 손실을 막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사용해야 돼요. 최소 2달 이상,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 있습니다. 이거 원리는요. 피부에 상처가 나서 수분 손실이 열렸으니까 수분 손실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콜라겐 합성이 늘어나게 돼요. 빨리 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콜라겐이 더 두꺼워지고 합성이 많아지니까 비유성 반응,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튀어나올. 그래서 공기 차단을 통해서 일단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 외에 압박, 즉 장력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눌러주는 거예요. 아무튼 비유성 반응의 특징은 상처 발생이나 뭐 수술 후 바로 발생하는 거고요. 시간이 꽤 걸리지만 점점 회복이 되고 약간씩 좋아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이후에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더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켈로이드는 상처 발생이나 수술 후에 뭐 한참 있다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알아서 회복되지도 않고 이게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부위가 넓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켈로이드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에서 나타나고요. 가슴이나 턱, 귀, 어깨, 목 그쪽에 잘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이 비후성 반응의 발생 기전을 보면 해당 부위의 장력, 인장 강도, 그러니까는 텐실 스트렝스. 그러니까 당기는 걸 버티는 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피부가 칼 같은 날카로운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쑥 베었어요. 그러면은 해당 상처는 얘네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져요. 그럼 여기는 벌어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면은 양쪽이 안 붙으니까 얘네들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로 꼬매줘요. 봉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마주 붙은 요 라인, 여기에서 다시 마주 붙은 두 조직 간의 연결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로에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 장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쪽으로 당기는 것보다 아니야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정상으로 복원되는 거죠. 그 상처의 80% 정도까지 조직 장력이 회복되는데 일반적으로 6주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수술한 다음에 요 실밥 일주일 만에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봉합한 요 구멍이 또 흉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상처와 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붙여줍니다. 스테리스트립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다 인장 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벌어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켈로이드.
아까 처음에 제가 진피 구조 설명할 때 상부, 즉 표피 쪽의 유두상 진피와 그 아래 망상 진피로 진피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의 콜라겐도 유두상 쪽하고 망상 쪽에서 유두상 쪽은 콜라겐이 얇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망상 진피는 두껍고 콜라겐 다발이 강하다 그랬죠. 콜라겐의 두께와 밀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왜 발생하냐면요. 콜라겐하고 ECM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아세포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도 딱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서브 타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유두상 진피 쪽하고 망상 진피 쪽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종류가 다른 애라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요. 아무튼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진피의 상부 쪽인 유두상 진피 이쪽을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의 분화는 콜라겐 섬유가 상대적으로 얇고 성글게 분포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망상 진피 쪽, 진피 아래쪽 얘네들은 콜라겐 섬유도 두껍고 조밀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가 진피예요. 그리고 유두상 진피 있고 여기가 망상 진피인데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유두상 진피 이하까지 여기 상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 우리 피부에서는 유두상 진피가 아닌 망상 진피를 만드는 섬유 아세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 단단하고 치밀하고 두꺼운 섬유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공장이 먼저 작동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처가 발생해서 상처 부위 조직 장력이 커지면, 즉 상처가 벌어졌을 때 옆에서 당기는 힘이 강하면은 그 부위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는 필요 이상의 콜라겐을 더 분비한다고 합니다. 켈로이드 부위에서는 정상 피부보다 20배 더 많이 분비한다고 해요. 그만큼 빨리 뭔가를 벽을 치려고 하는 거죠. 빵꾸 났으니까.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역시 과증식되고 콜라겐의 유리질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Histopathological Differential Diagnosis of Keloid and Hypertrophic Scar. 이 논문에 의하면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응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데 켈로이드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A부터 B, C, D, E, F, G, H까지 있나요? 많죠. 이건 뭐냐면은 non-flattening이니까는 표피 위쪽에서의 편평화가 없고, 그러니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두상 진피에서의 흉터가 없다. 그리고 C는 켈로이드성 콜라겐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D는 눈에 띄는 버티컬 오리엔티드니까 수직 방향의 혈관 형성이 없다는 거예요. absence. 그리고 E는 섬유성 다발이나 그리고 결절 등이 눈에 띄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좀 말들이 좀 더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구분된다고 그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04년에서 10년이 지난 2014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은요, 비후성 반응하고 켈로이드가 별도의 조건이 아니라 동일한 병리학적 기전을 통해 발생했으나 다른 형태로 자리 잡은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켈로이드 검체에서 확실한 특징인 유리화된 콜라겐, 하이얼라이니즈드 콜라겐과 비후성 반응의 특징인 진피 결절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리화 콜라겐이 이 밑에 보면은 유리화 콜라겐이 진피 결절이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몰라도 결국에 여기서 이 논문의 주장은 비후성 반응하고 켈로이드가 동일한 섬유 증식성 피부 질환에서의 연속적인 단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아직 모르죠. 다만 이 모든 과정이 진피 피부의 구조를 결정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섬유 아세포가 얼마나 흥분하고 어떤 콜라겐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정도만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피부의 진피와 콜라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외의 진피 구성 성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I want to care my